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가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강하고 당당하게 쇄신을 시작해야 한다며 원내대표 선거에 도전장을 낸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재선 국회의원, 경남도지사, 행정자치부 장관 역임.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불거진 2021년 전당대회 불법 정치자금 의혹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 검찰 조사는 뭐 진행되더라도 당내 문제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책임을 져야 될 사람 책임지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되죠. 김두관 의원이 본 차기 원내대표의 역할과 당 수습 방안 집중 분석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후보가 확정되면서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4명의 주자들은 일제히 단결, 통합을 외치며 표심 확보에 나서고 있는데요. 쇄신과 개혁을 외치며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원내대표 선거가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 28일 날 10시에 어청을 통해서 하는 걸로 되어 지금 있습니다. 홍익표, 박광훈, 박범계 의원 이른바 사파전인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당대 동문봉투 의혹으로 당이 어수선합니다. 의원님은 단합은 기본, 강한 원내대표, 또 승리하는 민주당을 강조했는데 예. 현재 민주당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보세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또 차기 선출될 원내대표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저희들은 지금 검사정부의 야당 탄압에 직면해 있고 어떻게 보면 내후 예안을 지금 겪고 있기 때문에 강한 원내대표가 필요하고 검찰에 대한 침탈은 당당하게 막아내고 네. 또 민생이라든지 예산과 관련해서는 강한 협상력으로 또 챙기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내후 예안으로부터 위기로부터 극복을 하고 또 네. 내년 총선을 승리로 이끄는 리더십이 가장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두관 의원만의 장점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어떤 겁니까? 저는 국정 전반에 대한 경험이 있고 네. 또 뚝심이라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저를 평가해 주셨는데요. 제가 아마 어려운 지역에서 도지사도 당선이 되고 또 당의 요청으로 김포에서 양산으로 가서 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됐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당내 당원들께서 저를 뚝심 있는 정치인 이렇게 좀 평가해 네. 주십니다.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 돈봉투 의혹이 불거지면서 지금 현재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그 전당대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 입이 10개라도 저희들이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됐고요. 네. 당에서는 이제 수사권이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예를 들어서 셀프 조사다 이런 오해 때문에 검찰에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를 요청했지만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당내 전당대회 때 부러진 돈봉투 사건이기 때문에 당내 자체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특히 이제 예부 인사가 절반 넘게 구성을 해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책임질 사람들은 책임지고 또 검찰과 공조해서라도 이 문제에 대해 확실한 규명을 해야만이 국민들께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신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의혹에 연루된 의원들은 부인하고 있는데요. 당 일각에서는 자진 탈당을 거론하기도 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이 탈당이라든가 좀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사건이 터지자마자 네. 송영길 전 대표 그리고 또 직접 녹취록에 검행된 윤관석, 이승만 의원은 좀 우리 당에서 출당을 해서 좀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게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다. 네. 그 이후에 이제 진상 조사를 해서 지금 찌라시라고 그럽니까? 시중에 한 몇 명이 관련됐다고 두세 번씩 이렇게 버전이 업데이트돼가 네. 돌아다니고 있는데 굉장히 우리 이제 국민들께서 비판이 강하고 당내도 좀 어수선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명확하게 규명하는 게 가장 첫 번째 지금 당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탈당에 앞서서 지금은 진상규명이 먼저다 이런 입장이시죠? 이미 아시다시피 이제 어제 네. 국민과 당원들에게 자기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면서 이제 송영길 대표께서 직접 네. 탈당을 했습니다. 당 상임 고문직도 물러나고 아마 이제 그 인천시당이 정책실장으로 들어와서 한 번도 당을 이탈한 적이 없죠. 그리고 네. 오선 의원도 하고 인천
강력시장도 한 송영길 대표께서 아마 선당 후사의 모습으로 저는 어제 본회의 참결단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돈부터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송영길 대표가 어제 프랑스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탈당하고 모든 책임을 지겠다, 즉시 귀국해서 검찰 조사를 받겠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요. 송 전 대표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세요? 뭐 당내 여러 평가가 있지만 한 번도 탈당하지 않는 네. 우리 민주당을 탈당을 결심을 하고 당연히 이제 상임 고문직도 사퇴를 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 모든 정치적 책임을 본인이 지겠다. 법적 책임이 이제 검찰 수사 과정을 통해서 밝혀지겠습니다만 네. 그래서 큰 정치인다운 결단을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네. 고뇌에 찬 결단이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여당에서는 이번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내년 총선에도 이 문제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세요? 우리 당에서 깔끔하게 진상규명을 해서 책임자 처벌 안 하면 내년 총선에도 영향을 주리라고 봐지고요. 특히 이제 우리한테 공세를 되게 취하는 국민의힘도 보면 최근에 이제 김혜나 의원의 돈봉투 사건도 있었고 박순자 의원도 지금 아마 구속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최근에 이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지만 적부심에서 기각이 된 하영재 체포동의안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는 아마 여야가 다 자유롭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2002년에 노무현 대통령 노사모 하면서 이제 돈 안 드는 선거로 정치 핵심을 한번 했는데 네. 지금 그 20년 만에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정치권이 대우각성하고 고백하고 완전 이 자정운동을 핵심운동을 해야만이 내년 국민들께서 제대로 우리 정당들을 바라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민주당은 이번 기회에 재창당 수준의 전면 쇄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신가요? 전적으로 저는 공감합니다. 네. 이번 돈봉투 사건, 지난 전당대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완전 뼈를 깎는 혁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인적 쇄신도 더불어서 정당법이라든지 전당대 대의원 조직 문제라든지 전반적인 당내 혁신을 통해서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될 거로 보고요. 또 우리 당의 이제 중진들 같은 경우에 험지 출마도 하고 또 역할이 다한 분들은 또 후배들 위해서 길도 열어주고 이렇게 해서 또 새로운 인재 영입 또 혁신을 통해서 22대 총선에서 국민들에게 심판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준비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중진들의 험지 출마가 총선 앞두고 이제 번번이 나왔던 네. 일인데 이번에는 어떻게 획기적으로도 그게 실현될 개연성이 있습니까? 흔히 이제 86 그룹들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있는데요. 네. 아마 우리 당이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에도 이 정도 중심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은 민주운동의 그런 공헌을 토대해서 끊임없이 정치 혁신을 해왔던 분들의 역할도 있지만 또 일부에서는 이미 이제 86 그룹들의 역할이 다 했다고 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또 후배들을 위해서 또 용퇴하는 용단도 내려줘야만 당이 이제 활로를 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많이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봐지고요. 새로운 이제 또 원내대표가 뽑히면 당대표와 함께 당의 혁신, 정치 개혁 전반에 대해서 새로운 혁신안을 내놓고 국민들에게 선택해 달라고 해야지 무슨 염치로 우리를 뽑아달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돈봉투 의혹 사건이 이재명 대표 체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는지요? 저는 뭐 이제 부패라든지 개인 이탈로 문제가 생긴 문제하고 이제 야당 정적 제거라든지 야당 탄압에 의한 이런 과정하고는 구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부패 문제라든지 개인 이탈 문제로 문제가 야기된 부분들은 과감하게 저희들이 도려내는 게 맞고요. 특히 그 야당 정적 제거나 야당 탄압에 대해서는 우리 당이 새로운 원내대표나 당대표나 최고 지도부가 검사 독재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침탈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막아내는 그런 강한 리더십, 지도력이 필요해서 이번에 저도 원내대표에 참여하게 됐고 많은 당원과 지지자들께서 응원해주고 계신 상황입니다. 네. 금태섭 전 의원이 내년 총선을 겨냥해서 신당 창당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어떤 인물이 참여하느냐에 관건이 될 텐데 신당 창당에 대해서 우선 어떻게 보고 계세요?
늘 이제 총선 1년 전쯤이면 새로운 정당 제3지대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네. 지금 먼저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의 신뢰를 많이 잃고 있기 때문에 최근 지지도를 보니까 무당층으로 많이 이동을 했더라고요. 중도층들이. 그런 걸 보면 3지대 신당에 이제 근거들이 마련되긴 하지만 새로운 가치를 분명하게 하거나 또 우리 네. 한국 정치에서 현실적으로 유력한 대선 주자가 있을 때 그 중심으로 이렇게 모이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겠냐는 의문이 좀 들기도 하고요. 특히 지금은 현재 선거법은 양당제가 유리하게끔 구조가 짜져 있지 않습니까? 네. 최근 국회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정기특위에서 상당히 많은 제안들을 하지만 사실 선거법이 바뀌기가 쉽지 않는데 현행 선거법에서 조금 획기적인 변화가 없다면 네. 3당, 4당이 진출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신당을 창당할 경우에 민주당 내 이탈할 의원들이 있을지 이게 궁금한데요. 예. 당내 뭐 친명, 비명 이런 논쟁이 있었고 향후 어떤 새로운 움직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뭐 당 언론에서 이제 친명, 비명 이렇게 좀 나누기는 하지만 네. 우리 당이 이제 새로운 원내대표와 함께 새 지도부가 출범할 텐데 새 지도부가 이제 돈봉투 사건 문제를 어떻게 잘 획신하고 또 인재 영입도 통해서 우리 당이 국민의힘과 차별되는 그런 정책과 비전을 내놓으면 아마 우리 당에서 뭐 이탈하는 분이 거의 없을 거고요. 우리가 제대로 그런 걸 못 해내면 제3지대로 이동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네. 우리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이에 앞서서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중국하고 러시아가 지금 반발하고 있고 정치권 역시 맞붙고 있는데 현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지난번 일본 방문 전에 요미우리 신문하고 인터뷰에서 크게 사고가 났는데요. 이분은 또 미국 방문 전에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무기 지원은 물론이고 참전 가능성까지 오해를 한번 해석할 수 있는 정도의 인터뷰가 있어가지고 지금 러시아 당국에서는 참전으로 간주하겠다까지 엄포를 놓고 있고 최근에 이제 러시아 극동 공군사령부에서 동해안까지 이렇게 비행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대통령께서 참 외국 나갈 때마다 큰 외교적 성과를 거두고 와야 되는 이런 일반적 생각을 하는데 네. 너무 기대에 못 미치기도 하고 굉장히 위험한 좀 이렇게 도를 넘는 발언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너무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네. 참 그 국정 맡은 지 1년이 됐는데 지금 여러 차례 외국 순방에서 돌아올 때마다 외교 참사를 일으켜서 참 걱정이 됩니다. 네. 총선이 한 1년여 남았는데요. 김두관 의원께서 보시는 내년 총선의 최대 이슈는 어떤 것이 될 것으로 보세요? 총선이 이제 4년을 해고하는 측면도 있지, 평가하는 측면도 있지만 또 미래 4년을 준비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장 현안이 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라든지 네. 이 양극화 불평등 문제 그리고 또 세계적인 어제로는 기후 위기라든지 탄소 중립 그리고 지방이 이제 소멸되고 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네. 국민의힘과는 훨씬 다른 정책과 비전을 내놓으면 그것은 총선에 승리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뭐 어렵다라고 판단합니다. 네. 총선이 1년째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권의 도덕성 문제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도덕성은 민심을 가르는 척도인 만큼 여야 새 지도부가 어떤 리더십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나 결단을 하겠습니다. 저는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고 오늘부로 민주당을 탈당하고자 합니다. 당연히 민주당 상임고문도 사퇴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지역위원장도 아니고 당원도 아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검찰의 수사에 응하겠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민주당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빨리 귀국하여 검찰 조사에 당당히 응하고 책임지고 사태를 해결하겠습니다. 제가 귀국하면 검찰은 저와 함께했던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바로 저를 소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님도 돈봉투 전달 사실 알고 계셨나요? 在台湾问题上玩而活者必自焚. 만약에 실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그 파장과 충격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사과하실 것을 충원드립니다. 민주당의 외교 자해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중국이 무리하게 우리 대통령을 비난하고 있는데도 민주당은 마치 중국 입장에 동조하는 듯한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네,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김종혁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송영길 전 대표가 어젯밤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적 책임을 지고 탈당하겠다, 내일 입국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현근택 부원장님, 네네. 이게 어떻게 보면 정면 돌파 의지로 보이는데 송영길 전 대표가 조기 귀국을 결심한 배경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뭐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아마 지금 당내외에서 빨리 들어와라. 특히 네. 뭐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성토장했다 방불한 만큼 굉장히 이제 당내에서 요구도 많고, 두 번째는 이제 본인이 당대표한 시절에 지금 부동산 투기 의혹됐던 분들 12분 있었거든요. 네. 그분들하고 일단 탈당 권유를 했었어요. 근데 네. 본인이 일단 그런 입장이 됐잖아요. 본인이 12분이나 이제 탈당 권유를 했었는데 본인 문제에 대해서 나는 끝까지 뭐 익히겠다 이러기가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얘기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김종혁 전 비대위원님, 네.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역시 큰 그릇이다 이런 평가를 했는데요. 국민의힘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글쎄요, 그 뭐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번에는 박지원 전 원장께서 잘못 얘기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뭐 물론 그 박지원 전 원장께서 이재명 대표가 자기가 평생 주군으로 모셨던 김대중 대통령보다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사실 뭐 그렇게 높이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역시 큰 그릇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 뭐가 큰 그릇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기 잘못을 뭐 화끈하게 시인해서 큰 그릇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뭐 그 귀국하기 때문에 큰 그릇이라는 겁니까? 도대체 뭘 큰 그릇이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고, 또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큰 그릇이 아니란 뜻인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본인은 들어와서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체포 동의안도 다 부결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나가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게 낫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하지 않으셨으니까, 저는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번에 박지원 전 원장께서 하신 말씀은 어떻게 보면 약간의 비아냥 같기도 하고, 네. 뭐 적절치 않은 발언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배종찬 소장님. 네. 민주당 신정훈 의원이요. 민주당 의원 169명 모두 돈봉투 진실을 고백하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요. 네. 신 의원의 제안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뭐 현실적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네. 절박함이겠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이재명 대표 리스크가 있는 데다가 송영길 전 대표의 송영길 리스크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이게 정말 일파만파 여론에 어느 정도 파장이 미칠지 예측조차 가늠하기가 힘든 상황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뭐 내년 총선을 생각하면은 중수층입니다. 중도층, 수도권, 청년, 중소층인데 자칫 이 파장이 길어지게 되면 호사와, 그러니까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인 호남 40대 화이트 갈라인데, 이 호남은 행정구역상으로 호남이 아니라 수도권과 충청권에 포진하고 있는 호남 출신 인사들이거든요. 출신 유권자들이거든요. 네. 게다가 이제 문제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이것이 지속이 되면 화이트 칼라의 경우에는 부정부패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지지 기반까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음에도 신정훈 의원은 이거 공개라도 하자, 선언이라도 하자 하고 나오게 되는 것이죠. 네. 이은영 소장님. 네. 돈봉투 사건 관련해서 핵심 인물인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검찰의 첫 신병 확보가 불발된 상황인데 향후 수사에도 영향을 줄까요? 일단은 영향을 줄 것으로는 보여지는데요. 일단 이 강래구 감사가 당내에서는 좀 조직통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기각을 낸 이유는 현재까지의 자료로는 증거인멸 시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도망을 할 우려도 없다. 이렇게 해서 그 기각을 했는데요. 어쨌든 송영길 전 대표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 큰 틀에서
수사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이게 현역 의원들과 윗선, 그러니까 당대표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흐름으로 가기는 좀 어렵지만 그 개인적인 또 비리 행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는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김종엽 비대위원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송영길 전 대표 비판을 넘어서 지금 이재명 대표 공격하고 있는데요. 이심, 송심, 또 송명 일체론을 언급했습니다. 어떤 배경에서죠? 지금까지 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라든가 혹은 또 녹취록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그런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구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보좌관이 성남시에서 이재명 그 시장 쪽에 있었다, 함께 일하고 있던 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계양 지역구를 물려주지 않았습니까? 대개 보면 뭐 정치하는 분들은 알지만 자기 지역구를 누구한테 물려주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네. 어느 정도 가깝지 않으면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께서 후보가 될 때, 그때 후보가 될 때 다른 표들을 무효로 할 것이냐, 유효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50%가 넘느냐, 넘지 않느냐의 논쟁이 있었는데, 그때 송영길 대표가 적극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편을 들므로 해서 결국 후보를 만들어줬다는 그런 얘기도 있으니까, 이런 모든 여러 가지를 종합을 해본다면, 네. 그렇다면 결국은 지금 뭐 이재명 대표와 송영길 전 대표 간에는 아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 네. 이렇게 합리적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현근택 부원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역구 물려주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뭐 당내에서 만약에 지역구 물려줬다 해서 그럼 앞에 분 책임을 뒷사람 져야 되느냐, 그렇게 따지면 국민의힘도 그런 분들 많다. 지역구 물려받은 많지 않습니까? 그건 네. 별개의 문제고요. 뭐 보좌관들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뭐 당내에서 보좌관들은 이 의원실, 저 의원실 이렇게 여러 가지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돌아다닌다는 표현보다는 이제 다시 재취업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좌관 문제나 뭐 지역구 문제로 그거를 같이 이어받았다라는 건 좀 무리인 것 같고, 네. 그 당시에 뭐 과반 넘느냐 안 넘느냐 논란이 있었지만 사실은 여론에 이걸 보거나 했을 때 이낙연 후보가 뭐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제가 보기에 뭐 그거는 뭐 약간 잘못된 언급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당대표가 지난번 사과한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한 직접 언급 대신 민생 행보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어떤 의미로 이해합니까? 일단 이 돈봉투 사건 관련해서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네. 일단 녹취록이 검찰이 갖고 있고 당은 안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검찰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데 이정근 사무부총장을 만나서 우리가 얘기를 들을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아까 말씀처럼 뭐 전수조사하자든지 이런 게 나오는 건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전수조사 찬성하는 편입니다. 네. 왜냐하면 뭐 법적인 효력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예를 들어서 내가 돈봉투가 밝혀지면 정치적인 책임지겠다든지 그런 거는 필요하거든요. 네. 이 정도는 해야 그래서 뭔가 당에서 조치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일 수 있는 네. 것 같고, 지금 민생 행보하는 거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당에서 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그러다 보면 정당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 이제 그런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배종찬 수장님. 네. 민주당 전당대 돈봉투 의혹이 이어지는 가운데 갤럽 조사를 보니까요. 민주당이 네. 4%포인트 떨어졌고 예. 근데 리얼미터에서는 또 2.9%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예. 이게 당 지지율에 영향이 큰 겁니까? 아니면 미미한 겁니까? 아니면 덜 반영이 된 겁니까? 크죠. 왜냐하면 리얼미터 조사는 10일부터 14일까지의 결과이고 또 한국갤럽은 18일부터 20일까지니까 시기가 좀 다르군요. 그렇습니다. 리얼미터는 지난주에 한 조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조사가 내일 오전에 이제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조사까지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한국갤럽을 더 최근으로 해서 보면은 4%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1% 올라갔는데 더불어민주당은 4%포인트가 내려갔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반사익으로 간 것도 아니에요. 네. 그런데 내려왔다라는 것은 다른 이유보다는 무당청으로 가버렸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 때문에 옮겨간 것도 아닌데 이렇게 이 4%포인트나 빠진 것은 결국엔 돈봉투가 가장 큰 리스크로 작동을 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은영 소장님, 네. 이번 갤럽 조사를 보면요. 수도권에서 민주당 지지율 하락이 큽니다. 네. 그러니까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이 내년 총선까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십니까? 이번에 이제 그 조사에서 일주일 단위로 갤럽은 진행이 되는데요. 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의 지지율이 많이 빠졌지만
이게 내년 총선까지 영향을 줄 사안으로는 저는 보고 있지 않고요. 네. 다만 이게 그 서울에서 좀 많이 빠졌어요. 서울에서 민주당이 한 8%포인트 빠졌고 경기도는 이제 10%포인트 빠졌는데 경기도는 워낙 좀 민주당이 높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요. 그 대신 이제 호남에서도 민주당의 지지율이 거의 13%포인트가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빠지는 수도권에서 좀 빠지지만 또 호남에서 결집을 하는 위기에 따른 결집이 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내년 총선까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크게 영향을 줄 것으로는 저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네. 김종혁 비대위원님. 네.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지금 뭐 그냥 단순한 돈봉투 사태가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민주당의 정체성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를 들면 과거에 그 민주당은 지금 진보 정당이고 그 서민, 약자, 정의, 인권, 윤리 이런 거 강조하는 정당 아닙니까? 그런데 박원순, 안희정, 오거돈 뭐 이런 분들을 비롯해서 최근에도 많은 국회의원들과 심지어는 뭐 시도의원들까지 해서 성비위 의혹이 계속 터지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돈봉투 사태로 국회의원들끼리 돈봉투가 오고 갔던 이런 논란과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고 그리고 또 과거에 조국 사태로 인해서 제기됐던 어떤 특권에 대한 그런 비판도 있고 이런 것들이요. 결국은 국민들에게 도대체 민주당이 얘기하는 정의와 인권과 사회적 약자라는 건 도대체 뭐냐라는 어떤 그런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하게 그냥 돈봉투 의혹 조금 지나서 뭐 예를 들면 송영길 뭐 전 대표가 물러난다라든가 그다음에 몇 명이 무슨 꼬리자루 위치로 나간다라든가 이렇게 해서 정리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민주당의 정체성과 관련된 그런 근본적인 의혹을 제기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번 기회에 쇄신에 대한 목소리가 네. 있잖아요. 이런 가운데 지금 원내대표 선거 닷새 앞으로 다가왔는데 어떤 결과를 예상하세요? 지금 비명의 박광원 대 친명, 뭐 홍익표, 박범계, 김두관 의원의 대결인데 뭐 이 구분도 좀 사람에 따라 좀 달리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뭐 원내대표 선거라는 게 원래 제일 알기 어렵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지금 앞에 나오셨습니다만 김두관 의원님은 조금 출발이 늦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원내대표는 아시겠지만 이제 여론이 반영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의원들이 그렇죠. 의원들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박범계 의원도 조금 출발이 늦었어요. 이원우 의원이 안 나오면서 나온 것 같은데 당초에 아마 박광원 의원 그다음에 홍익표 의원이 조금 이제 앞서가는 구도 아닌가 보는데 홍익표 의원이 스탠스가 이분도 완전히 뭐 친명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이낙연 캠프에서 일하고 이랬거든요. 그런데도 더미래라든지 민평년 쪽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찌 보면 저는 유리하다고 보고 결국은 아마 박광원 의원이 비명계를 얼마나 결집하느냐 아니면은 홍익표 의원도 사실은 친명이라 볼 수 없지만 지금은 약간 친명 스탠스 도움을 받는 구조로 가고 있어서 친명표를 얼마나 결집하느냐 이제 두 분이 제가 보기에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이제 배 수장께서 얘기했듯이 민주당의 하락을 국민의힘이 온전히 지지를 받아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진단을 했는데요. 김종혁 전 비대위원님, 국민의힘 지금 최고위원 있다는 설화 이게 논란이잖아요. 그렇죠. 그 선출직 최고 4명 중 3명이 이런저런 논란인데 여당 지도부가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 점도 관심사항입니다. 아니, 지금 이제 윤리위원장이 새롭게 임명이 됐고 네. 그다음에 이제 당 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 번 천명을 했기 때문에 뭐 어떤 시기든지 대책을 내놓겠죠. 그래서 그 구체적인 대책이 어떻게 될지를 제가 뭐 여기서 예단해서 얘기하기는 그럴 자격도 있지 않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상황 그러니까 민주당이 저렇게 뭐 속된 말로 죽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국민의힘의 지지도는 별로 올라가고 있지 않은 이 상황은 뭐냐. 여기서 보는 민심이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매우 심각하게 그걸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서도 저도 이제 당협위원장이기 때문에 그 당원들을 만나면 이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당원들의 목소리 이런 것들을 수렴해서 나름대로 어떤 개혁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놓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배종찬 수장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국민의힘 뭐 이르면 내일 윤리 구성을 완료할 예정인데요.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갈까요? 들어갈까요? 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야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윤리위가 있다라는 것은 뭔가 파장과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논란이 또 길어졌고 그래서 저는 김종혁 전 비대위원께 여쭙고 싶어요. 왜 이런 게 신속하게 처리가 안 되는지. 누가 객관적으로 또 중립적으로 또 제3지대에서 보더라도 최근에 이 최고위원 리스크라는 것 자체가 유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국민의힘에는 달가올 리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적어도 이 들어갈까요가 아니라 들어가야 됐었고 그걸 통해서 보수층
또 보수층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외연이거든요.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도 또 무당층 MZ세대가 고개를 끄덕일 수 있게 그렇게 리스크를 해소해야 되는 것이 윤리위의 기능이고, 근데 또 하나 이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 윤리위의 기준이 뭔가? 네. 왜냐하면 지난해 대통령 취임 이후에 계속해서 이준석 전 대표 관련해서 윤리위, 그 이후에도 윤리위. 근데 뭔가 이게 명쾌하게 문제 해결이 된다기보다는 이 윤리위의 기능이 뭐지, 작동이 뭐지, 기준이 뭐지, 이런 걸 계속 의문을 자아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걸 분명히 할 때 더 많은 지지층들이 국민의힘 쪽으로 흡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방금 윤리를 여러 번 외친 거는 좀 답답함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거 맞죠. 네. 이은영 수장님, 네. 전관훈 목사의 그 발언도 연일 국민의힘 여권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전 목사가 지난번 전당대회 때 김기현 대표도 도움을 요청했다고 밝혔고, 이 점에 대해서는 김 대표도 인정을 했습니다. 네. 이를 두고서 이준석 전 대표가 전 목사를 아예 상임 고문으로 모셔라고 지적을 했는데, 이 전 목사를 둘러싼 논란, 여당 지지율에 어떤 함수관계가 있다고 보세요? 일단은 이게 이제 그 당내 선거에서 그 외부 세력이 너무 이제 지나치게 유입이 돼가지고 그 경선의 결과를 흔드는 거는 그 기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요. 정광훈 목사 발언으로는 김기현 대표가 전화를 먼저 걸어와서 도와달라, 1차 때 과반이 넘어야 되니 도와달라고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김 대표도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정광훈 목사가 공천관리위원장을 인선할 때 본인의 동의를 받으라는 요구를 해서 자기가 네. 터무니없어서 거절했다라고 했는데요. 뭐 이 안에서 이제 거대한 조직이 움직였기 때문에 돈봉투는 물론 없었겠지만 저는 이 공천관리위원장 인선 요구를 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결국에는 당내 계파들 간에 더 민감하게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지금 문제는 이 당내 공천 그 룰 자체를 지금 100% 당원으로만 했기 때문에 민심을 반영하지 않는 이 룰 속에서 당원에만 가입하면은 한 표가 주어지기 때문에 외부 세력이 유입하기 쉽다, 이런 점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네, 김종혁 비대위원님, 네. 하태경 의원이 이 제2의 전강훈을 막으려면 100% 당심으로 되어 있는 이 경선룰을 고쳐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처방이 네.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를 들면 그 전 세계 어떤 나라도 자기 당의 당대표를 뽑으면서 여론조사를 반영하는 나라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네. 그런데 영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보수당이 16만 명인가 그런데 그 다 보수당원들이 투표를 해서 자기 당수를 뽑고 그 당수가 다수당이 되면 총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비민주적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건 제도의 문제가 아니고요. 정광훈 목사 같은 분이 개입을 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잘못인 것이지 룰 자체가 잘못됐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면 민주당에서 이번 돈봉투 사건 왜 나왔습니까? 그 돈봉투에서 일반 당원들한테 돈봉투 돌리지 않았거든요. 네. 대의원들한테 돌렸어요. 대의원들이 상당히 영향력이 크고 표심이 크니까 그렇게 됐는데, 어떤 제도든 간에 그 제도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네. 저도 여론조사 그 과정을 봤는데 대개 뽑을 때 여론조사는 아침에 하는 조사냐 저녁에 하는 조사냐 평일날이냐 일요일이 끼느냐 그리고 그 선거 문항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집니다. 그럼 그거는 또 공정하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런 논란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하태경 의원이 무슨 의미에서 저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100% 당원 경선 때문에 이 제도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거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배 주장님, 예. 국민의힘 지지율이 김기현 대표 체제 이후 하락한 가운데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 보수 텃밭으로 불리는 대구 경북에서도 지지율이 지난해 11월 이후에 지금 5개월 만에 50% 밑으로 내려갔는데요. 네. 대구 경북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은 뭘로 보십니까? 기대불을 치죠. 그러니까 그래도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최근까지 버티고 있었던 것이 대구 경북 지지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간을 통해서도 스페셜하게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지지 기반은 대륙주다. 대구 경북 또 60대 또 주부청인데, 그래서 부산 울산 경남 부분들이 좀 서운해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래도 뭐 사실 있는 대로 제가 통계 분석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끝까지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 기반으로 유지가 됐던 곳이 대구 경북인데 왜 이 지지율이 더 하락을 했냐? 결국 기대불을 치라고 봐야 되겠죠. 서문시장으로 오고 대통령이 대구 경북 지역에 특히 대구에 공을 들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정 운영을 잘해서 경제든 민생이든 미래로 나가는
길을 개척하는 일이든 이런 일이 잘 되면 네. 굳이 대구시장 올 필요도 없고 삼성 라이온스 개막전 시구에서 폭포수 돌직구를 안 던져도 된다 이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서문시장의 여론 또 대구의 방산시장의 여론은 잘해라 그러면 안 와도 된다 이런 여론이라고 봐야 되겠죠. 핵심 지지층의 이탈이 향후 총선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대 소장님. 아니 이거는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일단은 지지층들이 결집되고 난 이후의 다음 단계가 네. 외연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륙주가 확보가 안 되면 그 다음번에는 이 중도층이나 또는 무당층이나 MZ세대를 외연 확대가 잘 안 됩니다. 철저하게 이 대구 경북 지역에 또는 부산 울산 경남의 지지 기반을 더 단단하게 다지는 방법은 대통령이 나아가야 될 것으로 희망을 했던 지난 대선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대치, 네. 그 기대치에 부응하는 것이 우선이고 최선이라고 봐야 되겠죠. 현근택 부원장님, 네. 전당대회 이후에 그 자맹을 이어가던 안철수 의원이 다시 활발하게 정치 행보에 나서는 모양새인데요. 지금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쓴소리를 내놓고 있습니다. 네. 존재감을 부각하고 있는데 내년 총선을 의식한 행보인가요? 당연하죠. 지금 모든 정치인의 행동과 말은 다 이제 총선과 연계됩니다. 네. 근데 분당 갑이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이제 보궐선거 때 결국은 이제 단일화를 했고 그다음에 그 어떤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서 공천을 받아서 됐는데 지금은 이제 핵심 윤핵관이나 뭐 대통령실 쪽이나 아니면 여당 쪽 얘기를 들어보면 네. 안철수 같이 갈 수 있겠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럼 거기에 원래 지역구에 있던 김은혜 홍보수석이 당연히 나오려고 할 것이고. 다시 가느니 마느니 이런 뭐 그런 일이 들리죠. 있죠. 네. 그다음에 이제 박민식 보훈부로 승격됐죠. 네. 보훈부 장관도 그 지역구에 원래 거주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계속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둘 다 지금 어찌 보면 대통령이 측근이에요. 박민식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검사할 때 같이 생활도 했었기 때문에 그다음 김은혜 홍보수석도 바로 옆에 있고요. 그러면 이제 두 분 정도 어찌 보면 강력한 경쟁자가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금 그러면 당연히 본인이 자리를 유지하는 게 가능하겠느냐. 이제 그런 아마 제가 보기에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종혁 전 비대위원님, 안철수 의원이요. 경기도 분위기가 참 험악하다라면서 내년 총선 근심을 드러냈는데요. 지금보다 의석수를 더 얻지 못할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경기도 지금 위원장 맡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냥 고언이죠, 뭐. 그리고 그 경공을 발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앞으로 내년 4월 총선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치가 생물인데 그 중간에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고 변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저희 그 집권 여당으로서는 이 분위기로 가면 안 돼. 이대로 가면 큰일 난다. 이런 생각들이 다 있어요. 네. 그런 어떤 당협위원장들의 반응, 그런 어떤 느낌 이런 것들을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뭐 그것을 대신해서 얘기한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이게 한 말씀 드리면 네.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지지율을 보면 아까 이은영 소장이 이야기를 했듯이 한국 갤럽 조사도 뭐 경기도는 상당히 민주당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돈봉투 문제로 또 지지율이 내려간 상태거든요. 그러면은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는 기회가 된다, 호재가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안철수 의원 입장은 달라요. 왜냐하면 정치판이 어떻게 되는 것보다 일단 이 경기도의 위기감이 감도는 것이 안철수 의원 개인으로는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경기도 구심점도 필요한데 분당 지금 지역구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설왕설래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본인의 경기도 구심점 또 당내의 존재감이 지금 별로 부각되지 않는데 부각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이 선거가 되면은 가장 부각되는 것이 중도층이거든요. 중도는 안철수입니다 하는 그것도 안철수 의원의 또 이 존재감이 중도와 결합이 되거든요. 그런 이유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이은영 소장님. 네. 총선을 1년 앞두고 지금 여권은 검사 공천 썰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김기현 대표가 시중 계담은 근거가 없다 이렇게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여권 내 공천 신경전이 벌써부터 시작됐다고 봐야 합니까? 네, 시작됐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특정 직업군을 공천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 역대 정부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배경에는 윤 대통령이 당을 장악했다라는 그 배경이 있는 거거든요. 현재 그 지도부가 다 친윤 인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변호인, 특히 법조인 등 옆에 이제
현근택 변호사님도 법조인인데 법조인들이 정치권에 들어와서 얼마나 잘 정치를 했는지에 대한 국민 인식을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측근 인사를 이제 공천하려고 할 때 영남권에 공천할 거라는 이야기가 지금 같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남권은 그렇지 않아도 좀 대통령 지지를 흔들리고 있는 그 여당의 핵심 지지 기반인 지역인데 이쪽을 물갈이를 하겠다라는 것이 여권 내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지지층, 핵심 지지층을 분열시키는 하나의 이슈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야 상황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3지대 신당 움직임이 있습니다. 거대 양당 불신의 무당층이 증가하고 있는데 금태섭 전 의원이 쏘아올린 신당 창당 가능성,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합류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실화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뭐 쉽지 않다고 봅니다. 네. 지금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금태섭 전 의원이 뭐 대선 후보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뭐 존재감은 미미한 것 같고요. 네. 결국은 대통령제하에서 대선 후보가 없이였던 정당이 성공한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지역 기반도 많지 않고요. 근데 중요한 건 아마 이제 선거구제가 걸려 있습니다. 지금은 소선구제 아닙니까? 네. 한 명만 당선되거든요. 그러면 제3당이 될 수 있는 대권 후보도 없고 지역 기반도 없는 상태에서 되기 쉽지 않습니다. 물론 아마 뭐 공천에서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 예를 들어서 검사 출신 한다든지 민주당도 만약에 돈봉투 사건으로 만약에 배제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분들은 아마 이제 뭐 관여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현실화되기는 어렵지 않은가. 지금 결국은 이제 중도층, 무당층이 많은 걸 보고 아마 이제 그걸 노리는 것 같지만 네. 결국은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양쪽으로 수렴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본다 그러면 제3당은 만들 수는 있겠지만 성공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김재욱 비대위원은 어떻게 보세요?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게 이제 제3당이라는 게 등장해서 지난번에 이제 안철수 후보의 국민의당이 뭐 성공을 한 적이 있었지만, 네. 근데 결국은 끝은 별로 좋지 않았죠. 근데 지금 현재 멤버들, 그러니까 금태섭 의원이라든가, 근데 김종인 전 대표께서 하시는 말씀이 금태섭 의원도 뭐 대통령이 될 수 있다. 그다음에 이준석 그 전 대표가 찾아왔을 때도 당신도 이제 뭐 대선의 꿈을 좀 꿔야 된다라고 이렇게 막 말씀을 하셔서 다 이제 별의 순간인 거죠? 네, 그 자체가 무슨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글쎄 금태섭 대통령 그 밑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까 그 우산 아래로 이런 생각을 해보면 그게 쉽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배준선 수사님. 예. 만약에 제3지대 신당이 나온다면 여당과 야당 유불리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둘 다 불리해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 이 신당이 치고 나오는 것은 역시 제3세력이고 네. 중도거든요. 네. 그런데 선거 때만 되면 여당도 국민의힘도 왜 낙태할 거야? 더불어민주당도 169석, 170석인데 왜 낙태할 거야? 이렇게 된단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외의 낙태를 누가 가져가 버린다? 제3신당이나 제3세력이 가져가 버리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국민의힘은 우리 의석수 더 확보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는 것이고 또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그래도 어느 정도 의석 지키려고 하는데 그걸 중도 신당이 제3세력이 더 뺏어가 버리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방금 전에 두 분이 말씀하셨던 대로 과연 이 신당이 될 거냐. 국민들이 그동안 학습 효과를 주고 했는데 최근에 이제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국민의힘이 32%, 네. 더불어민주당이 32%, 지지한 정당에 따른 무당층이 31%. 그래. 무당층이야. 당은 역시 무당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역대 과거의 제3세력으로 등장해서 어느 정도 의석수를 가져갔던 정당을 보면은 우리가 2000년대에 자유민주연합, 자민련이 있거든요. 네. 김종필 전 총재입니다. 충청도가 핫바지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충청을 연고로 하는 그 지역 거점이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자유선진당의 이해창 대표도 마찬가지고 그런 지역 이 거점이 있었고 2016년에 38석을 가져갔던 국민의당도 지역 거점이 있었고 두 정당에 의한 거의 팽배한 혐오 그것이 극대화됐을 때 이제 그것이 이제 가능했는데 지금은 보면은 무당층이 과연 제3세력을 갈구하는 국민들의 여론 그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리고 구심점이 있느냐? 금태섭, 김종인, 이준석 뭐 일련의 사람들이 적어도 대선 후보급, 대선 지지율 조사에서 한 20%대를 올릴 정도의 구심점은 아니다. 그러면 지역 기반이 있어야 되냐? 그런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공약이 있으면 좋은데 마크롱의 전진정당이나 이탈리아의 오성운동 정도처럼 신박하고 쌈박한 그런 별이 되는 슈테르슈트인데 별이 되는 그런 공약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쉽지가 않아지는 거죠.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제 질문에 대한 답은 안 주셨어요. 둘 다 불리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 김종인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제3당이 등장하기가 쉽지도 않지만 네. 가사 등장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누구에게 유불리하냐? 네. 그거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에서
누가 더 국민에게 실망을 많이 시키느냐에 따라서 실망을 많이 시키는 당에게 치명적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국민의힘이 지금처럼 뭐 대통령 지지도가 낮고 혹은 또 그 당 지도부에 대한 어떤 그런 불신 같은 게 있다면 그러면 저희가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것이고요. 네. 만약에 민주당이 지금 돈봉투 사건부터 시작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사법처리 리스크 이런 것들이 제대로 극복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아마 그 민주당에게 치명적 타격을 입히지 않을까. 네. 누가 더 못하느냐에 따라서 못하는 당이 치명적 타격을 입을 거다 생각합니다. 역시 명쾌한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네? 제가 짧게 대답하면 결국은 어디서 이탈 세력이 많이 생기느냐예요. 그렇죠. 예, 국민의힘이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이준석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배제시키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만약에 신당을 만든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당연히 불리한 것이고요. 네. 민주당에서 예를 들어 이탈 세력이 많이 나오면 민주당이 불리한 거죠. 지난처럼 예를 들어서 뭐 호남에서 안철수 의원처럼 이렇게 대거 가져간다. 그럼 호남을 네. 민주당이 뺏기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어디에서 이탈 세력이 많이 나오느냐. 그게 관건이에요. 이은영 소장님께도 한번 질문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단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같이 낮은 상황이고 개선되지 않는다면 지금 제3신당이 나온다면 저는 여권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이유는 지금 그 아까 본 그 물갈이설 있잖아요. 영남권의 물갈이설이 이 제3신당은 수도권에서의 어떤 분열을 또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여당에게 불리하다 이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민주당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대장동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게 패스트트랙에 올린다는 그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만약에 본격적으로 특검이 가동이 된다면 총선을 불과 서너 달 앞둔 시점인데 네. 이 사안이 총선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됩니까? 일단은 지금 이 패스트 트랙이 180석을 얻어야지 이제 통과가 되는 사안인데요. 이제 그게 통과가 된다는 전제에 본다면은 이게 사실은 이 법안이 정의당의 안을 많이 수용을 한 법안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정의당이 또 그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또 수사를 먼저 해야 된다는 입장을 선회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공조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지난 그 보궐선거에서 진보당과 공조를 했고 이번에 만약에 패스트트랙이 통과되어서 이 특검법이 진행이 된다면 또 정의당과 공조를 이루는 어떻게 보면은 진보 연대의 큰 블록을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고 특히 이제 그 50억 클럽 법은 박용호 특검 이게 자칫 잘못하면 권력형 게이트로 갈 수가 있는 소지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김건희 여사의 광폭 행보를 이 특검법이 좀 제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상당히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김정혁 전 비대위원님, 김건희 여사 일정에 대해서 말들이 나오는데요. 최근에 일정 여러 개 소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 여사의 행보와 관련해서 제2부속실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2부속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이제 공약에서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걸 다시 바꾸기가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예를 들면 뭐 그 대통령의 부인인 뭐 김 여사도 계속 활동을 하셔야 된다면 그러면 그 공식적인 어떤 기구를 통해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거는 전 세계 어느 나라 야당이 그리고 어느 나라 언론이 이렇게까지 영부인의 어떤 활동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그러는 곳이 있는지 참 궁금해요. 오히려 좀 신경을 꺼주고 그냥 지금 그거 말고도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외교안보 문제도 그렇고 경제 문제도 그렇고 그냥 여사는 여사 나름대로 자기 할 일 하라고 하고 그다음에 야당이라든가 언론에서는 만약에 저 행동 자체가 무슨 문제를 불러일으킨다면 그건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냥 예쁘게 차려입고 뭐 모델 같은 모습으로 뭐 시장에 나타났는데 그게 문제냐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냥 좀 신경을 꺼주고 조금만 좀 지켜보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근택 부원장님, 네. 민주당은 김 여사 일정에 대해서 비용 등의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제2부속실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필요하죠. 네. 지금 왜냐하면 실제로 많은 일정을 소화하고 있고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누가 담당하느냐가 중요한데 사실은 어찌 보면 얘기를 해보면 대통령 일정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간 남는 시간에 하고 있다라는 건데 결국은 일정을 많이 소화하고 하려면 책임 소재도 있어야 되고 예를 네. 들어서 나중에 근거 서류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전담하시는 분이 없고 대통령 하는 일에 남는 시간에 하고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사실은 직접적인 어떤 보조하는 기관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 조용한 내조하겠다 그랬고 그다음에 지금 정책적인 얘기도 하고 있어요. 임기 내에 뭘 한다든지. 그거는 이제 정치 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그건 네. 오바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에는 우리 민주당 공격할 때 왜 특별감찰관 안 두냐 이렇게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안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비판하는 겁니다. 네, 배준찬 소장님. 김 여사 행보에 대한 여론 흐름은 어떻습니까? 윤 대통령의 어떤 보완제 역할로 자리매김하고 있나요? 김건희 여사의 역할이 중요하죠. 배우자로서의 또 역할도 중요하고 또 필요한 행보는 또 요구가 됩니다. 그런데 구조적으로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상태에서 김건희 여사의 행보가 설득력을 얻어내기가 또 호응을 얻어내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구조적입니다. 그러니까 진보층이나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집중적으로 또 비판이 쏟아지고 있고요. 심지어는 이런 논란이 되다 보니까 논란은 길어지면 또 부정적인 것입니다. 중도나 또 무당층이나 MZ세대로부터 이제 또 호응을 못 얻고 이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또 지지율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일까?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부터 또 대선 이전부터 계속 지속되어 왔던 김건희 여사에 대한 논란, 또 의혹에 대해서 좀 불충분한 해소, 또 하나는 이제 정치적 공격과 해석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참 이걸 탈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데 또 따지고 보면 방금 전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 말씀하신 대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격이 그럼 더불어민주당의 반사이익으로 이어지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대선 때도 결정적으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이 분기점이 될 거로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고 오히려 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그런 국민으로 전개가 됐거든요. 자칫 김건희 특검을 지나치게 매달리는 경우에는 뭐 명분이나 또 다른 민생에 대한 주도권을 지지 못한 채 더불어민주당이 자칫 총선을 앞두고 지난 대선 때처럼 이 김건희 특검이 보수층이 결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도 현상으로도 연결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번 주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데요. 외교안보 상황 좀 짚어보겠습니다. 현근택 부원장님. 네.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이제 주변국들의 반응이 심상치가 않은데요. 친강 중국 외교부장이 최근 윤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를 놓고 대만 문제로 불장난하면 타 죽을 것이다. 상당히 강경한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심한 말이죠.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할 수 없는 말입니다.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게 맞고요. 근데 그 원인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대만 문제는 국내 문제다. 자기 영토 문제다라는 거거든요. 우리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하고는 수교를 끊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키기 위한 거였거든요. 그거를 지지해야만이 본인들이 수교한다 그랬기 때문에. 근데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을 보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절대 반대한다. 어찌 보면 미국의 가장 듣기 좋은 말을 해준 건데 우리가 그동안 가져왔던 원칙이 있습니다. 그냥 안정과 평화를 원한다. 그게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도 그랬고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번에 한미 간의 합의문에는 그런 식으로 발표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완전히 이제 바뀌어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절대 반대한다. 당연히 중국이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 원인 제공을 왜 했느냐. 그리고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대중 무역 적자가 계속 6개월째 나고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중국에서 돈을 버는 구조였는데 그게 완전히 틀어지고 있는데 중국이 아시다시피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기본적으로 공산당의 어떤 힘이 굉장히 강하고 기업을 하는 사람들도 다 그걸 따라가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외교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한국에 문제 제기를 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보다 경제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 무역 적자도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우려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김종혁 전 비대위원님, 그 여당은 민주당이 중국과 원팀이냐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아니 그 대통령이 그런 발언이 과연 적절하냐 여부는 뭐 논란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국 외교부에서 한 발언을 할 수가 없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굉장히 무례한 발언이죠. 굉장히 무례한 발언이죠. 불장난하면 타 죽을 것이라니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과거에 그 민주당 정부에서 북한이 무슨 우리나라 대통령에 대해서 삶은 소대가리가 무슨 앙천 광소를 한다느니 특등 머저리라느니 이런 얘기들을 쏟아 부었을 때 입도 뻥끗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비판을 했는데 대통령의 발언과 관계없이 지금 저런 식의 어떤 인격적인 모독을 주는 그 국가 원수에 대해서 발언을 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당연히 항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행에 대해서 예의를 갖춰달라고 우리 외교부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그건 당연한 반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입장을 바꿔놓고 만약에 일본이 우리나라 대통령에 대해서 뭐 이 대통령이 그 윤석열 대통령이 됐든 문재인 대통령이 됐든 저와 비슷한 얘기를 한다면 우리 국민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 국민이 예를 들어서 일본의 뭐 수상이 됐든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또 일본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외교적인 언사 같은 것들은 서로가 지켜야 될 그런 선이 있는데 저거는 중국 외교부는 너무나 무례한 그런 발언을 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항의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러시아 반응도 나왔는데 현 부원장님, 최근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러시아에서도 상당히 그 수위 높은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고 위협했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러시아가 뭐 북한의 무기를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오히려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뭐 구입한다든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닙니다만 결국은 이제 저는 기술적인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지만 뭐 제도권 재진입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잠수함에서 발사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막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동안 러시아와 중국은 대북 제재에 동의를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처럼 러시아가 만약에 우리가 뭐 무기는 못 지원하지만 기술은 만약에 뭐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북한이 핵무기를 고도하는 것 훨씬 빨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북 제재의 틈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 우려할 만하다. 그리고 러시아가 뭐 지금 전쟁은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쟁은 언제까지 끝나지 않겠습니까? 전쟁이 끝나고 나중에 이제 상황이 됐을 때는 본인들이 북한과의 어느 정도 협의 이런 걸 해주겠다 이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리스크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북한과 중국, 러시아까지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한미 정상회담 더욱 중요해졌잖아요. 그렇습니다. 한미 정상회에서 우리가 반드시 견제해야 될 점은 어떤 것으로 보세요? 반드시 견제할 거라는 게 무슨 말씀인지 제가 좀 감 와닿지는 않습니다만 네.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이제 IRA 그 인프레 감축법을 비롯해서 이제 경제적인 부분이 크게 걸려 있고요. 또 외교 안보 측면이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미사일이라든가 핵에 대해서 한미가 어떻게 공조를 해서 우리 국민의 불안감을 어떻게 해소시켜 줄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그 가시적인 부분이 있어야 돼요. 일본 같은 경우는 핵제 처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핵제 처리를 하고 있지 못하고 그다음 미사일 사거리도 계속 제한을 둬서 뭐 문재인 정부 때 500km인가 늘어났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뭐 핵잠수함 논란도 있고 해서 적어도 우리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이라든가 공포 이런 것들을 미국이 어떻게 예를 들면 한미 공조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식의 그런 구체적인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경제가 물론 전 세계가 경제 위기 상황이긴 합니다만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림으로 해서 우리는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연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될 것이고 한미 간의 어떤 협조 관계를 이루어야 될 것인가 반도체 문제는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경제 안보 이슈가 지금 걸려 있습니다. 네. 갤럽 조사를 보니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중무수행 부정평가 이후로 외교가 지금 2달째 최상위권을 이어가고 있는데 또 미디어 토마토 조사에서도 윤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서 25점 미만을 평가한 응답자가 55.2%에 달했습니다. 또 여러 전문가들께 좀 이 문제는 짚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율, 이게 외교 행보가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아주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동상이몽의 상황이다. 왜냐하면은 갤럽의 조사를 보면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도 외교,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도 외교인데 전체 이제 지지율하고 맞붙여서 또 적용을 시켜서 분석을 해보면 상당히 부정평가에 외교가 높다. 이런 예가 없어요. 이런 예가 없다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부정평가에 의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이유가 부정평가 이유가 외교가 그토록 높다라는 것은 너무 윤석열 대통령이 이 단언적으로 이야기한다. 또 뭔가 좀 더 소통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역대 대통령은 이게 부정적인 이유로 이렇게 외교가 많이 부각된 예가 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대체로 순방을 가게 되면 적어도 3에서 한 5% 임기 초반에는 지지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도 농담 삼아 이런 이야기를 해요. 대통령이 비행기에서 내리기 싫어한다. 왜? 외국 나가면 좀 골치 아픈 게 해소가 되는데 내리면 막 골치가 아파요. 뉴스를 다 봐야 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아직 이륙 직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외교에 대한 부정평가가 높은 이유는 최근에 있었던 일련의 관련된 대통령의 발언과 외교에 대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3월부터 시작된 대일 외교 관련해서 그 이후에 이 3.1절 기념사부터 시작해서 대일 외교 이게 대통령으로서는 새로운 한일 관계 정립에 대한 파격적이고 시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국민들이 이게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만큼의 공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또 한편 그 이후에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의 혼란상 그리고 그 이후에 미국의 불법 도감청에 대한 우리 외교 당국자의 이 태도 그리고 지금 최근에 중국과 러시아와 맞붙는 상황 설전의 상황 이 중국에서는 아주 대통령에게 할 수 없는
일국의 대통령이 할 수 없는 그런 거친 발언까지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칫 지지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간지대 유권자층에서도 이 긍정적으로 전달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네. 결과적으로는 이 외교를 잘했던 미국이나 한국의 대통령들을 보면 어떤 태도였을까? 미국 그러면 외교 그러면 오바마 최근에 그 다음에 지금 미국 대통령 자리에 있는 바이든 대통령도 외교 상원위원장을 오랫동안 역임을 했습니다. 외교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외교와 관련된 발언을 보면 상당히 애매모호해요. 네. 그러니까 전략성 모호성을 취합니다. 그러면 전략성 모호성을 왜 취할까? 그 이유는 국가의 이익을 기준으로 할 때 그게 더 효과적이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또 국내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 여러분들 한번 눈을 감고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십시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햇볕 정책 외에 특별하게 다른 국가에 대해서 그렇게 강하게 단언적으로 이야기한 적이 있는지 잘 없어요. 네. 항상 보면 소리도 잘하는데 외교는 일본은 이렇게 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은 전략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도 지지층 입장에서는 공감하는 지지층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전략적 모호성이 때로는 더 나은 해결 방안이 될 수도 있다는 것도 참고할 필요가 있고 소통입니다. 그리고 대체로 이런 외교적인 대통령의 발언이 있을 때 대통령이 직접 아니면 외교 관계자가 충분한 설명이 잘 없어요. 우리 여기 김종혁 전 비대위원이 나와서 많은 또 좋은 설명을 하고 계신데 이런 설명을 좀 덧붙여주는 소통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겠죠. 이은영 소장님. 네. 최근 외교 행보 둘러싼 여러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대통령 지지율의 영향 어떻게 보고 계세요? 좀 전에 배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역대 대통령 중에서 외교 특히 이제 해외 순방을 갔다 오셔갖고 지지율이 역주행한 대통령은 최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게 지금 이 아까 좀 전에 미디어 토마토의 그 외교 분야 평가를 얘기하셨는데 미디어 토마토가 외교만 한 게 아니고요. 몇 가지 한 4-5가지 다른 정책 분야도 평가를 했는데 전부 다 25점 이하가 50%에 넘거나 아니면 그 언저리에 있는 걸로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국정 운영에 대해서 낙제점을 받고 계신데 특별히 더 외교 부분을 걱정을 많이 하는 거는 그 외교의 위기가 결국 경제 위기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모두 걱정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5박 7일 순방을 하시는데 정말로 좀 꼭 이번에는 당당한 외교를 하셔서 국익과 그 주권을 좀 실현시키는 그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지금 현재 30% 지지율이 이게 지금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6대3으로 여론이 아예 구조화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긍정이 30, 부정이 60 이렇게 구조화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걸 좀 깨트리기 위해서는 이번 순방이 특히 미국 방문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슈 중에 방금 김중희 의원께서 여러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안보, 경제 여러 현안이 있는데 한미 정상 간에 만나서 국민들이 원하는 가장 핵심 그 이슈는 어떤 것으로 보세요? 일단은 그 이슈보다는요. 네. 태도를 가장 중요하게 보실 것 같아요. 네. 지금 그 방일한 이후에 지금 방미를 하시는데 방일 때 논란은 그 2차 이제 부부간 그 회식 자리에서 그거는 이제 소주 먹고 뭐 소맥을 먹었다 이런 보도였거든요. 굉장히 국민들이 많이 실망을 하셨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번 방미하셨을 때도 부부간 또 만찬이 있는데 그때 어떤 태도로 어떤 모습을 보여주실 건가. 지금 대통령께서 헤어스타일 바꾸셨는데 그렇게 머리 이렇게 아래로 내린 정말 뭔가 이렇게 당당하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뭔가 계속 그 영상 보도에 나온다면은 국민들께서는 굉장히 실망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인데 이번 방문이 또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주변에 같이 준비해왔던 참모들도 상당히 정교하게 하지 않을 수는 없는 그런 또 국빈 방문이고 이게 대통령 개인을 떠나서 국익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방문이거든요. 왜냐하면 경제 안보 현안뿐만 아니라 경제까지 깊숙이 다루어집니다. 그리고 네. K 콘텐츠까지 하버드 대학을 방문해서 조지프 나이 이 소프트웨어 연성 이 권력으로 연성 파워로 상당히 전 세계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하버드대 존 F 케네디 스쿨 원장이기 때문에 이런 대담을 통해서 우리 국격을 좀 더 긍정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전파하는 기회가 되거든요. 근데 저는 콕 집어서 두 개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는 결국 이번 성과는 경제 쪽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네. 그다음에 첫 번째는 저는 이 배터리와 관련된 2차 전지의 운명이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핵심 광물 협력 국가에 2025년부터는 중국이 우려국이고 또 견제 대상이기 때문에 2025년 1월 1일부터는 중국산 안 돼요. 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포스코 홀딩스도 그렇고
이 인도네시아 그리고 이 아르헨티나의 염호를 통해서 리튬을 대체할 수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을 물밑에서라도 당장 발표는 안 되더라도 정말 5월 말 6월 초에 발표되더라도 이걸 좀 관철시켜야 된다.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우리 원전이 이 중소형 또 굉장히 효율적인 원자로를 개발해서 아랍에미레이트 또 이 사우디아라비아 또 폴란드 체코까지 진출을 하는데 이집트도 진출이 됐죠. 그런데 계속해서 딴지를 걸고 있는 그 웨스팅하우스입니다. 그런데 웨스팅하우스가 자꾸 원천 기술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거의 독자화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목소리를 넓혀서 이걸 관철시킨다면 그래도 국민들은 아 대통령이 힘들지만 큰 일을 했다 네. 이렇게 평가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근택 부원장 보시기에 윤 대통령이 이번 순방에서 이뤄야 할 핵심은 무엇이라고 보세요? 결국은 경제적인 실력이죠.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 문제라든지 배터리 문제 다 있고요. 근데 저는 좀 걱정스러운 게 아까 말씀처럼 이제 실수 안 하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논란을 일으키는 게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성과를 내야 되는데 사실 어떤 성과가 있을 거냐. 저는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 정도로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미국이 그냥 말로 우리 확장 얻게 해주겠다. 전략 무기 해주겠다. 그거는 사실 말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만 믿고 뭘 해줄 거냐. 이제 그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앞에 나왔습니다만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이나 대만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합의문에 넣는 거. 저는 그것도 피해야 된다. 그러니까 실수 안 하고 지금 미국의 말만 믿지 말고 그다음에 무기 지원이나 대만 문제에 합의문에 안 넣는 거. 그 정도만 해도 저는 어느 정도는 했다고 봅니다. 네. 김정혁 의원님. 저는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평가나 부정적인 평가가 모두 이제 외교 부분에서 얘기되고 있는 것은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한일 간의 관계가 걸려 있지 않습니까? 네. 대한민국에서 한일 관계를 개선하겠다고 해서 그 지지도를 제대로 받은 대통령이 없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과거에 이제 한일 관계 65년도에 한일 국교 정상화할 때 얼마나 거센 그 저항을 받았고 매국노 소리를 들었습니까? 그것도 김대중 대통령도 그 취임하자마자 일본에 가서 연설을 하신 다음에 돌아와서 일본 문화를 개방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거센 비난을 받았어요.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할 때는 항상 그런 문제점 비난을 받기 마련인데요. 예를 들면 한일 관계 개선, 이번 문제가 된 게 뭡니까? 일본에 갔는데 한일 관계를 개선하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굉장한 반발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역설적으로 아니 문재인 대통령처럼 5년 내내 반일 무슨 물품 일본 제품 거부 운동을 벌이고 그다음에 토착 외구라는 이런 식으로 갈라치기를 한 다음에 5년 내내 한일 관계를 하나도 개선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고 다른 정권에게 다음 정권에게 떠넘기는 게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그건 의문이 있고요. 모든 개혁이라는 것은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연금 개혁 반드시 해야 되는데 연금 개혁 하다 말고 지금 얼마나 많이 거센 저항과 지지율 하락을 보고 있습니까? 또 과거에 슈레더 대통령도 독일의 슈레더 총리도 노동개혁을 할 때 결국은 정권을 뺏겼어요. 넘겨줬어요. 하지만 그 노동개혁으로 인해서 지금 독일은 지금의 유럽의 최강대국 독일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너무 어떤 그 외교적인 부분을 감정적인 부분으로 접근해서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무슨 대통령의 머리 스타일이 예를 들면 좀 밑으로 내려왔다고 그래서 그것이 당당하지 않은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태도 부분에 대해서도 뭐 내용보다 태도가 중요하다? 물론 그렇죠. 형식이 내용을 규정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긴 합니다만 그거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의 국익이 어디에 달려 있는가. 그래서 야당에서도 대통령의 옷차림이 어땠다, 복장이 어땠다, 사인을 어떻게 했다, 뭐 영부인이 모자를 뭘 썼다 이런 부분을 문제 삼지 말고요. 정말로 그 내용상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챙겼어야 됐는데 무엇을 못했는지 이런 지적을 가기 전에 해주시고 갔다 와서도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용 간단히만 얘기하면요. 박정희 대통령 논란이 많습니다만 어쨌든 보상금 받아서 그걸로 포항제철 만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반대는 있었지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가서 얻은 게 뭐예요? 뭐 그냥 오므라이스 얻어먹고 소맥 한 잔 말아먹은 말고 뭐 한 게 뭐 있어요? 얻어온 게 하나도 없잖아요. 물잔 반 채워줄 줄 알았는데 남은 물잔마다 쏟아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외교라는 거는 상호주의고 실익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번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에서 얻은 게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난하는 겁니다. 비판하는 것이고 그거를 관계 정상화 하는 것 자체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얻은 게 뭐냐. 여기에 중점이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해도 될까요? 반박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뭘 얻어와야 됩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 사태의 모든 것은 시작은 그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백색 국가에서 우리를 제외시키고 우리가 WTO에서 소송을 걸고 이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지금 가서 백색 국가로부터 제외됐던 것들을 다시 원상복귀하고 우리도 WTO에 대한 제소를 취소하기로 했다. 그래서 양국 관계를 협조 관계로 맺기로 했다.
반도체 문제에 대해서 서로 협조를 하자. 이런 부분들이 성과가 아닌가요? 반도체 문제는 우리가 어쨌든 주도권을 갖고 있고요. 지금 백색 국가 제외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은 일본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걸 얻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거 실익이 뭐가 있어요? 자, 이게 어떤 개혁과 방향성이 사실 국민적 지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지지도 또 내년 선거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는데 지금 외교안보 이슈는 뭐 두 분의 열띤 토론에서도 그렇고 국민들의 관심도 그렇고 이게 분명히 오랫동안 영향이 갈 것 같아요. 총선이 사실 뭐 1년 채 안 남았잖아요. 이은영 소장께서 보시기에는 이 외교안보 문제를 포함해서 어떤 점이 가장 이제 핵심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보세요?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는 이제 결국에는 지금 제3당 그 신당이 창당될 것이냐를 제일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무당파층이 지금 31%나 되기 때문에 3당이 어느 쪽에서 만들어지느냐, 만들어질 수 있느냐, 저는 그걸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민주당 쪽보다는 지금 보수 진영 쪽에서 그 당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예측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낮은 대통령 선거제 지지율 개혁하고도 관련이 다 연동이 되어 있어요. 연동이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그 당내에 그 친윤 일색으로 되어 있는 이 구조 자체가 이탈층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지금 분당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배 주장님은요? 지지율입니다. 역시 대통령의 지지율에 따라 선거 결과가 갈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 무엇보다도 당보다도 대통령 지지율이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심지어는 것이다. 국민의힘 구심점마저도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년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와 민주당이 지금 송영길 리스크, 이른바 또 이재명 리스크를 털고 어느 정도의 정당 지지율 경쟁력을 가져올까. 결국 내년 승부는 중수청입니다. 중도인데 더 중요한 건 저는 많은 의석이 걸려있는 이 수도권입니다. 수도권에서 과연 어떤 이 정당의 경쟁력을 유권자들이 인정해 줄 것인가.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청년층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어느 정당이 정말 이 정치적 이슈로 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청년들을 위한 정책, 정말 이 기가 솔깃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누가 내놓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김재욱 비대위원께서는 내년 총선의 가장 중요한 점은 뭐라고 보세요? 저는 뭐 이재명 대표의 그 유무죄가 가장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1심에서 유죄가 인정이 된다든가 뭐 구속 여부와 떠나서요.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 대표가 과연 당대표로서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그건 좀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거기서 글쎄 민주당 내에서는 친명과 반명, 비명 사이에서 엄청난 갈등 관계가 벌어지지 않을까요? 지금 그 전초전이 저는 송영길 대표의 돈봉투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계속 이어지다가 나중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처리와 관련된 그런 어떤 결정들이 내려졌을 경우에 과연 민주당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고 민주당은 과연 온전한 한 팀으로서 갈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의힘에서 지금 뭐 친윤이니 반윤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그렇게 큰 문제 아닙니다. 그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문제고요. 지금 현재 뭐 이준석 대표라든가 뭐 유승민 의원이라든가 뭐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냥 큰 우산 속에서 서로들 공방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제가 의원들 만나보면 만약에 그분들이 뭐 제3지대 깃발을 들겠다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 나갈 것이냐. 저는 별로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변수는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근택 부원장께서는 어떤 전망이세요? 저는 뭐 배동찬 소장님 의견에 100%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대통령 임기 중반에 치러지는 선거는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대통령의 지지율이 가장 중요하죠. 대통령이 아마 지지율이 막 50% 60% 넘어가면 당연히 여당이 유리한 국면이 되고요. 지금처럼 뭐 30%라든지 그 언저리에 있으면 당연히 야당의 유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결국은 선거 직전에 대통령의 지지율, 저는 그게 가장 큰 변수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짧게 덧붙이면은 낮은 대통령 지지율 때문에 지금 참 분당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3당 친당 얘기가 낮은 대통령 지지율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인적 쇄신과 물갈이에게도 항상 부각이 됐잖아요. 이 점에 대한 유권자들의 요구는 어떨 것 같습니까? 대주장님. 파격적으로 원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정치권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제3신당과 또 신당이 거론되는 건데 문제는 마땅한 대체 메뉴가 없는 겁니다. 이 식당을 들어갔는데 더불어민주당 메뉴도 마음에 안 들어. 국민의힘 메뉴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다른 선택지가 없는 것이 우리의 정치 연설이라서 저는 얼마나 파격적인 국민들이 이렇게나 해? 공천을? 그 정당이 저는 선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당의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곤혹스러운 일이 있다 보니까 뭐 벌써부터 비대위 체제를 얘기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두 분 답변이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고 계세요? 결국은 뭐 선거 직전에 그것도 만약에 이제 여론조사 다 돌려볼 거 아닙니까? 네. 예를 들어서 선거에 질 것 같다. 그러면 당연히 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아마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명랑권 중심으로 이제 검사 출신들이 하는 거 아니냐. 그거를 뭐 네. 검사 공천이라 얘기 안 하고 파격적인 물갈이 이렇게 가겠죠. 민주당 네. 입장에서도 돈 봉투에 어쨌든 연루된 사람들은 공천받기 힘들 겁니다. 근데 그걸 마치 뭐 만약 개혁이라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내 개혁, 정당 개혁, 이 돈봉투 사건을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 결국은 그것도 선거 직전에 지지율, 네. 결국은 각 당의 지지율이 얼마나 나오느냐, 그게 네. 뭐 비대위로 가느냐 마느냐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네. 정부와 정치권이 전세 사기 관련법 처리에 나섰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가 속출하자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잇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피해가 속출한 데는 너무 안이한, 그동안 방치한 데에 따른 결과입니다. 민생을 말하면서 외면했고 정쟁에 매몰된 탓이 큽니다. 정부와 정치가 없던 곳에서 발생한 사회적 참사이기도 합니다. 뒤늦게 속도를 내면서 불속 처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여야 논의에 따라 공은 정부로 넘어간 만큼 이번 특별법 제정에 심혈을 기울여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